45일 만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6차 유행은 앞선 재유행보다 훨씬 길게 이어져 올 겨울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당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SNS에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공유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른바 윤핵관을 우회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세중 총격을 받아 숨진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 오는 10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총격범은 인터넷에서 산 부품으로 총을 만들었고 특정 종교단체와 아베가 연결돼 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찜통더위에 최근 개장한 동해안 해수욕장에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이렇게 빨리 첫 뉴스로 전해드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5월 25일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코로나 유행세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공식화했는데 이런 상황이 겨울까지 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오전에도 선별진료소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불안한 나머지 한 시민은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휴가도 취소했습니다. 재유행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왔고 저희 여름 휴가 계획도 다 취소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확진 소식은 끊이질 않고 들립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 받은 사람이 많아서 이제 제 차례가 올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2만 명 선 아래에 있다. 오늘은 이를 넘었습니다. 45일 만에 2만 명대 진입입니다. 재유행에 들어섰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 후 6차 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사이에 한 15만 명 정도까지. 겨울에 되면은 이제 또 다른 변이로 인한 유행이 있겠죠. 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BA.5 변이가 면역 회피성과 전파력은 높지만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끝난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6차 유행 조짐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석 달 전 해제한 거리두기를 다시 하자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4차 접종의 전 국민 확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는 13일 코로나 재유행 대응책을 발표한다는데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정부의 상황을 성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연회장. 국무총리실 산하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 21명이 처음 모였습니다. 앞으로 6차 유행 대비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는 전 국민의 4차 접종. 하지만 기존 백신으론 면역 회피성이 높은 BA.5 변이를 막기 힘들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효과가 없는 백신을 단체로 맞는 것보다는 9, 10월 달에 새로 나올 효과가 있는 백신을 한번 단체로 맞자고 권고하는 경우. 새 백신이 개발돼야 하는데 언제 상용화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13일 재유행 대응책을 발표한다면서 거리두기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석 달 동안 거리두기 해제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전처럼 적극적인 협조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앞으로 유행이 커질 테니까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형태의 거리두기 강화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너무 낮아서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할지. 6차 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환기와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 외엔 사실상 뚜렷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극심한 내용에 빠진 여야 정치권 소식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SNS에 노래 한 곡을 올리며 반격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남과 다르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가사를 통해 안철수 의원과 이른바 윤핵관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 상황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노래 바람의 빛깔에는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무시하려 하지 말라.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중징계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네.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또 이 노래는 2018년 이 대표가 노원병 재보궐 선거 당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며 거론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노래 가사에 대해 인간 탐욕에 대한 고찰이라며 안 의원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당내에선 집권 여당 대표가 자신을 커가는 나무라고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대표로서 당이 내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일단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 중지를 모아 혼란을 먼저 수습해야 한다는 등 이 대표의 재심, 가처분 신청 움직임에 자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습니다. 당이 이제 혼란하고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하자. 이 대표는 주말 동안 변호사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쟁자들이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이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에 비해 이 당내 지지율과 지명도에서 열세인 97그룹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이 의원의 등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윤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만나 뵀는데요. 고심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전당대회 출마는 개혁을 위한 것이고 당을 위한 희생이라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정치적 고향인 분당 대신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도 비슷한 명분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대선과 지선 패배 책임론을 미리 맞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후보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됩니다. 강병원 의원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했고 강훈식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내일 광주에서 시민들과 걸으면서 대화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소식에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어머니가 믿는 종교단체 아베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시신은 도쿄 자택에 옮겨졌고 장례는 우선 10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먼저 최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特定の団体に恨みがあり、安倍元首相がこれとつながりがあると思い込んで犯行に及んだ旨本人が供述しておりますが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 가정이 엉망이 됐는데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살해했던 겁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사제총으로 야마가미 집에선 직접 제조한 총과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유세 당시 현장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지만 범인은 아무런 제지 없이 아베 전 총리와 7m 정도 거리까지 다가갔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いやもう信じられなかったです。はい。日本でこんなことが起こるのかなっていうね。はい。例えば刃物とかそういうのはね過去の歴史はありましたけど、まさか凶弾で銃弾でね撃たれるなんていうのは。 아베 전 총리의 시신은 나라현 병원에서 도쿄 시부야의
자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은 12일 도쿄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먼저 치르고 이후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장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이 꽃을 두고 갑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쓰러진 자리입니다. いやまさかですよね。日本でそういったね銃で撃たれるっていうのがあって、で元首相の方じゃないですか。でそんなもう日本のトップにいた方が急に亡くなったってほんまにびっくりでした。 근처에 마련된 헌화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ただショック、悲しいっていう感じでですね。で自宅に行ってもちょっと落ち着かなかったので、近いのでお花持ってきました。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いや貢献をしたというかまだまだ貢献される方ですよ、あの方は。なのでやはり日本のその国力としてもものすごく打撃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 이런 애도 분위기가 내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립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며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계파의 수장이었던 만큼 당내 역학관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강경 우파였던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국내뿐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유연성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에 한덕수 총리와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의 주미 일본 대사관을 찾아 조문하는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 파견될 조문사절단은 한덕수 총리와 중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0년 오부치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유족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President Yoon Suk-yeol has expressed his deepest condolences on the passing of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각국 전현직 정상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해 애도를 표하면서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was deeply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주미 일본 대사관저도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 이탈리아 드라기 총리, 인도 모디 총리는 물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월북이 아니라 표류일 가능성을 더 높게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국정원이 자체 첩보와 군 특수정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계획적 월북이 아니라 표류하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침을 국정원에 내렸고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하는 부처라 첩보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삭제를 지시도 안 했지만은 삭제를 했다고 하면은 그 생산 부처에 남아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보고서도 삭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보고서 삭제 경위와 청와대 지시 여부,
잦은 월북 단정 발표 배경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입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드러나면서 여권의 분위기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춰졌던 충격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이른바 검수완박법 위헌 소송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과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26일 열린 검수완박법안 안건 조정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야당목으로 참석시켰고 회의는 8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흘 뒤 국민의힘 측은 당시 민주당 박광원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모두 의원을 직접 참석시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 의원 꼼수 탈당으로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안건 조정위가 무력화됐고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까지 못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토론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그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고 이 절차 위법도 끝까지 저희가 다툴 것이라는 말씀을. 민주당 측은 국회법 절차를 다 지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갑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고성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도 조만간 공개 변론을 열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해수욕장은 무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로 붐볐는데요.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다를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냅니다.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제트스키를 타고 바람을 갈라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모래찜질도 즐깁니다. 움직이면 안 돼. 다들 거의 다 완성돼 간다. 우와, 그렇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고 열흘 넘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너무 재밌고 동생들이랑 사이도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물에 잘 못 들어갔는데 오늘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뿌듯했어요. 해수욕장들은 피서객 맞이에 분주합니다. 어제 강원 지역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고 다음 주까지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피서객들은 3년 만에 노마스크 해수욕장이 반갑습니다.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백사장에는 원색의 파라솔도 설치됐습니다. 본래 모습을 되찾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은 무더위를 만끽합니다. 너무 좋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물도 너무 차갑고 너무 좋네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 세우셨다가 국내로 돌려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4인 가족이 하와이를 가려면 비행기값만 1,000만 원은 든다는 볼멘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환율까지 올라서 숙박비 등을 더하면은 2천만 원은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제부 이정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6번째, 그러니까 6차 유행이다 이렇게까지 공식화를 했는데 이게 항공 수요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항공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2년간 끊겼던 하늘길이 이제 겨우 열리나 했는데 다시 위기감에 휩싸인 거니까요. 네. 지난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코로나 빗장이 풀리면서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입국 전 현지에서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한 뒤 3일 안엔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방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59개국 가운데 탑승 전 PCR 검사를 의무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9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코로나 재유행 현실화로 방역 조치는 언제든지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들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각종 방역 조치들과 의료 대응 조치들의 변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이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 한들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물음표가 지금 생기거든요. 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1,300원대가 뚫릴 정도로 급등세가 무섭습니다. 네. 올해 1월만 해도 1달러당 1,191.8원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1,300.4원이었으니까 이용자가 1,000달러를 바꾸려면 10만 8천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네. 비행기표 가격도 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기름값, 그러니까 유가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원가와 이윤 외에 유류 할증료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비용인데 유가 급등으로 유류 할증료가 연초에 약 4배로 치솟았습니다. 네. 인천 뉴욕 노선의 경우에 편도 기준으로 1월에 7만 9,200원이던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 32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왕복 항공권이라면 유류 할증료에만 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서 금요일에 돌아오는 표를 검색해봤더니 최저 가격이 425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다음 달 유류 할증료는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 이전의 35% 수준인 2,439만 명까지 회복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코로나 방역이나 환율, 유가 상황이 악화된다면 1,900만 명 수준으로 더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돼야 정상화되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의 상황을 갖고 계속 기다리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유류 할증료 같은 경우도 좀 내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국내로 여행을 가려고 해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여행 자체를 포기하고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휴포족도 또 나온다고 하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차량과 금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중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바로 다음 날 또 차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습니다. 앞뒤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그대로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중학생 15살 A군이 아파트에서 차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사흘 뒤 A군은 친구들과 또 다른 승용차를 훔쳐 강릉까지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소년범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차를 훔쳤고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A군은 친구들과 5월부터 강남 일대 아파트 등을 돌며 차 4대를 훼손하고 2천만 원 상당 금품도 훔쳤습니다. A군 등은 지갑 등 훔친 물건들과 은행 통장들을 골목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고 중고시장에 팔아왔습니다. 실외기 밑에 가보니까 제 거 명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A군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중고등학생 일당은 모두 6명. 경찰은 지난달 28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이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년범이기 때문에 굳이 보호처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의견. 경찰은 A군 등의 추가 범행을 더 확인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들이받아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SUV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 세워진 경운기 등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화물차 밑에 끼어 있습니다. 차량 앞유리까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이천시의 한 주류 공장 인근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는 인근 주류 공장을 상대로 운송류 인상집회에 참여했던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갓길에는 10여 대의 화물차가 함께 주차돼 있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갓길로 돌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대전 가장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갓길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을 버린 채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SUV 운전자는 현장에서 없었고 차량이 농기계에 박혀서 아비규환으로 날아가고 파편이 이제 다 켜있는 상태. 경찰은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낮 4시 반쯤 태백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 실종된 20대 대학생이 실종 3시간여 만에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축구부원인 B씨는 태백에서 열린 대회 일정 중 계곡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번 주 강남 유흥주점에서 벌어진 연쇄 사망 사건에서 보았듯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마약도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면서 클릭 몇 번이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 포커스는 소민성 기자가 흔들리는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에 맞췄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손님이 필로폰 추정 물질을 치사량으로 술에 타 벌어진 일로 추정합니다. 몸에서 열이 난다 하고 어중증 보고 신고자분께서 마약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2달 전 서울 구로구에선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길 가던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인 같으면 겁먹어가지고 저거 할 텐데 겁먹은 표정이 아니야. 희죽희죽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이미 옛 이야기.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25명을 넘긴 뒤 계속 증가세입니다. 온라인엔 마약류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클릭 몇 번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했더니 마약 사범 3천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비대면 거래 수단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1,174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마약이 점차 학생과 주부, 회사원, 외국인 노동자까지 광범위하게 퍼지는 상황. 특히 검거된 마약 사범은 60% 이상이 10대에서 30대, 이른바 MZ세대로 젊은 층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됩니다. 최근엔 추적이 까다로운 암호화폐까지 동원돼 마약 거래 추적이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또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가상자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답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한 100배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전담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실은 없는 것 같거든요.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종합적인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이제 치료 재활들을 이제 해야 되고.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어느새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지난 대선 광주광역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복합 쇼핑몰이었죠.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복합몰 하나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적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광주 복합몰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서자 신세계와 롯데도 서둘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충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들어선 복합 쇼핑몰입니다. 독특한 매장 디자인과 공간 구성으로 MZ세대의 명소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광주광역시에 여의도를 능가하는 복합몰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형 문화복합몰을 지향하는 더현대광주를 선보여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광주는 인구 140만의 대도시지만 지역 정치권과 소상공인 단체의 영향 속에 복합몰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2015년 신세계가 복합몰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내 포기했고 2019년엔 스타필드를 열려다 역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고 지역 상권을 말살한다는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젊은 층 표심을 흔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가보세요. 대전에 가보시고 대구를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광주시도 복합몰 추진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의 선수를 놓친 신세계는 즉각 복합몰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롯데도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쇼핑 불모지 광주가 유통 빅3가 격돌하는 쇼핑 1번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편의점에서 새벽 시간 물건 가격을 5% 정도 올려 파는 심야 할증제 추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기도 한데요. 이를 두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년째 편의점을 운영해온 황모 씨. 주 7일 14시간씩 근무하지만 내년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더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계속 하자니 인건비도 비싸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마이너스예요. 심야 영업 특성상 전기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편의점주들은 심야 영업시간대 물건값을 5% 정도 더 받는 심야 할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배수의 진 같은 거예요. 전기료 인상분 인상도 되고 최저임금 인상도 되고 또 7, 800이 더 지출 나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겠죠. 문제는 PC방이나 24시간 식당 등 다른 심야 영업 업종들도 비슷한 처지라는 겁니다. 편의점에만 심야 할증이 도입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PC방은 또 PC방만의 또 특색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거기다 인상된 가격의 충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심야 할증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더욱.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에서 시작된 심야 할증제 논란이 심야업종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위터는 소송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쟁점은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머스크가 물게 될 거냐입니다. 차순우 기자가 좀 더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트위터 인수 의사를 밝힌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당시 계약 규모만 440억 달러로 우리 돈 57조 원에 달했습니다. Creative things, whether they're written or video or podcasts, and just really like, do you enjoy going on Twitter?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계약 체결 2달여 만에 돌연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측이 사용자가 불명확한 가짜 계정에 대한 현황을 비롯해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파기 선언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위터 측은 머스크의 계약 파기에 즉각 반발하며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규모는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머스크가 트위터 주가 폭락을 반영해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머스크가 계약 당시 트위터에 제시한 인수 가격은 주당 54.2달러였는데 트위터의 주가는 현재 36.81달러로 32%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세계 최대 해군 연합훈련인 림팩에 국산 상륙 장갑차를 가져간 우리 해병대가 미군과 연합 상륙훈련을 했습니다. 평소 강도 높은 상륙훈련이 익숙한 우리 대원들은 미 해병대로부터 완벽한 파트너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상륙작전 현장에 다녀온 윤동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수륙 양용으로 만든 국산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돌진합니다. 해병 대원들이 내리기 전 전방의 적을 경계하는 K6 중기관총이 바삐 움직입니다. 뒷문이 열리자 완전 무장한 해병 대원들이 쏟아져 나오며 양 갈래로 흩어집니다. 하늘에선 미 해군 F-18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공중 지원에 나섭니다.
우리 해병대는 이번 림팩 훈련에서 처음으로 이 국산 상륙 돌격 장갑차를 투입했습니다. 포항과 김포에서 직접 몰던 장갑차를 타고 이 하와이 해변에 상륙한 우리 해병대원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미 해병대를 포함해 멕시코, 호주, 스리랑카 등 세계 9개국 1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 미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가 역시 최고의 동맹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The trai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is that they have been excellent partners and allies. 해병 대원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흙탕물을 걸러 마시는 방법 등 정글 생존수를 스리랑카 대원들로부터 배우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중국과 이에 맞선 미국, 인도의 전략적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은 나라입니다. 하와이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위기의 청년 정치입니다. 이번 주 이 청년 정치인들의 거취가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여당의 이준석 대표는 중징계를 받았고 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가 봉쇄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런 프레임, 여성과 청년,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이라는 프레임에 저를 가둬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네. 두 사람 모두 대표였죠. 네. 근데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런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네, 두 사람 모두 이 청년에게 기대했던 참신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보다는 직과 권한에 연연하는 구태를 답습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대해서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거나 윤리위 해체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면서 이 독립적 기구의 결정을 권위로 누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박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에 차량 등을 제공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20대 비대위원장답지 않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박 전 위원장은 이후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긴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당헌 당규까지 본인에게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자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대 정치인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정당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일단 해외 사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영국에서는 30대에 보수당 대표가 됐다가 43살에 총리가 된 데이비드 캐메런 전 총리가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캐메런은 34살에 하원 의원에 첫 당선된 뒤에 5년 만에 당대표가 됐고 다시 4년 뒤에 총리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을 37살에 장관으로 발탁한 올랑드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혁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이 대표나 박 전 위원장은 파격적으로 발탁된 뒤에 정치적인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당내 헤게모니 쟁탈전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위기의 청년 정치의 느낌표는 책임에는 나이가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젊은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정치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겁니다. 이 대표와 박 전 위원장은 각각 이대남과 이대녀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권에 등장했죠. 그런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보여줬는지 아직 의문인데요. 세대 교체가 정치권 최고의 화두라고는 하지만 이 생물학적 나이를 앞세워서 나여야만 한다는 당위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낙연이 친일파입니다. 네. 저희가 이낙연 전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사진을 띄웠는데요. 참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죠. 그런데 친일파라고 비판을 받는다고요? 네, 먼저 이 전 총리가 올린 SNS 추모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 전 총리는 어제 아베 총리의 피격 사건에서 본인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면서요.
이런 극단 세력의 무도한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왜 아베 전 총리와 민주주의 위기를 연결하냐면서 이 전 총리를 향해서 친일파냐, 아베 사망이 아쉽냐, 이런 비판 글이 쏟아진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현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친일파니, 토착 왜군이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 화살이 왜 이 전 총리에게로 향한 걸까요? 네, 일단 이 전 총리가 올린 글을 보면 친일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이 전 총리와 이재명 의원이 거세게 맞붙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의 후유증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임 기간 문 전 대통령은 이 아베 전 총리와 이 과거사 문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하게 맞부딪혔었는데요. 오늘 아베 총리와 본인은 20차례가 넘는 회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함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네. 더 걱정인 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더 커질까 봐 그게 우려돼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건 직후에 용의자의 이 신분이 밝혀지기 전이었는데요. 일본의 SNS에서는 아베를 저격한 용의자가 제일 한국인이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관동 대지진이나 일본 내에 참사가 벌어지면 죄 없고 힘없는 제일 한국인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지 이 한국인들 대상으로는 이런 우려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벌어진다면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또다시 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낙연이 친일파의 느낌표는 DJ는 달랐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요,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 전 총리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에 김 전 대통령은 반한 성향인데 이 모리 요시로 당시 일본 총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모리 총리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모리 전 총리가 역할을 한 건 별로 없었는데 남북관계 개선의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모리 전 총리를 추켜 세웠던 겁니다. 혐오를 위한 혐오를 넘어서서 국익을 위한 냉철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교훈 되새겨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니스 역대 최고 선수 자리를 노리는 조코비치가 윈블던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악동 키리오스를 상대로 대회 4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영국 홈팬의 응원을 업은 모리를 상대로 조코비치가 범실을 연발하며 도전하더니 결국 1세트를 내줍니다. 땡볕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심기일전, 점차 안정적인 리턴을 살려갑니다. 몇 번을 받아넘겨도 돌아오는 벽과 같은 리턴에 빈틈을 찌르는 날카로운 포핸드까지 모리의 실수를 끌어내며 2세트 반격에 성공합니다. 3세트부터는 특유의 넓은 코트 커버에 재치 있는 네트 플레이로 완전히 코트를 장악합니다. 네트를 타고 넘어온 공을 오히려 드롭샷으로 받아넘기며 거장다운 반격까지. 마지막 마침표를 서브 에이스로 찍으며 윈블던 결승행을 확정짓는 순간 조코비치는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했습니다. 윈블던 27경기 연속 승리, 자신의 윈블던 7번째 우승이자 대회 4연속 우승까지 이제 1승만 남았습니다. I don't know how many Grand Slam opportunities to win the trophy I will still have. 결승 상대는 코트의 악동 닉 키리오스. 클레이 황제 나달이 복근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어부질이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랜드슬램 결승은 처음이지만 상대 전적은 이전 2승으로 오히려 키리오스가 앞섭니다. I've never been here before, so it's definitely, that's where Djokovic has the advantage from the get-go. He can draw from experience. He's done it so many more times. He knows the emotions he's going to be feeling. 악동에 맞선 조코비치. 자신의 그랜드슬램 21번째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4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 청주와 대전 35도, 대구도 3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드시고 낮에는 최대한 실내에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원과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좀 더 많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산 겸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주 후반까지 곳곳으로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